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꿈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이루는 꿈을 꾸더군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자신이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꿈을 꾸는 게 보통이었죠. 남자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면 여자아이들은 영부인이 되겠다는 꿈을 꿨죠. 사실 영부인도 대단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건 남편이 뭔가를 이룬 것이지 아내 자신이 뭔가를 이룬 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40대인 저 때만 해도 이런 꿈을 스스럼 없이 자신의 꿈으로 내세우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고요. 전 정말 똑똑하고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카리스마 있게 여자를 휘어잡고 세상도 호령하는, 그래서 나를 산처럼 지켜주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단순하게 현모양처를 원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어도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잘난 남자를 만나 그 남자를 내가 조종하며 살면 내가 결국 진짜 리더가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기 위한 계획을 적은 해 제 일기를 지금 보니 실소가 나오네요. 가짜는 동급생 남자 같은 거에 한눈 팔지 않고 조신하게 학창시절을 보내자. 미모를 가꿔 미스코리아가 된 후 아나운서가 돼서 나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 결혼 후 행복하게 살자.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내 남자의 위상도 바뀐다. 이런 글들이요. 가만 보면 나를 위해 열심히 산다기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내 스펙을 늘리겠다는 유치한 다짐문이더군요. 어찌됐건 그걸 위해 노력을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 같은 건 사귀어 볼 생각도 없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건강한 미모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스스로 가꿨고요. 그 결과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했죠. 물론 미스코리아는 되지 못했고요. 일단 제 키가 미스코리아가 되는 평균 키 170에 다소 미치지 못했거든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키 외에 다른 미적인 기준 역시 모자랐어요. 이건 부모님의 원망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포기했지만 아나운서의 꿈만은 최소한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송반에 들어가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활동도 했고 아나운서 전문 학원에도 다녔어요. 하지만 아나운서가 되는 일은 미스코리아가 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었죠. 전국 방송이 되는 지상파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꿈꿨지만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고 그것보다 조금 처지는 케이블 방송에 전문 MC나 기상 캐스터로도 지원을 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평소 연습 때는 나무랄 데 없이 잘 되는 아나운서 멘트가 시험이나 카메라 테스트만 할 때가 되면 왜 그렇게 버벅거리는지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끼가 부족하다고요. 처음엔 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죠. 전 학창시절부터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좌중을 휘어잡았고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자연스럽게 진행자 역할을 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딱 그 정도의 수준에 끼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주변에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었죠.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나운서나 MC가 되어 이름을 날리는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끼들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상대의 말에 찰지게 리액션도 취하고 때때로 상상하지 못한 애드립을 날리는 그런 끼. 확실히 제게 그 정도 수준의 끼는 없던 게 분명합니다. 결국 그걸 스스로 깨달은 전 아나운서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취직을 했습니다.
꿈이 좌절됐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 제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열심히 일한 덕에 선배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요. 가끔 제가 기획한 회사 광고가 TV에 나올 때면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었죠.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새 제품의 런칭 광고가 잘 끝난 기념으로 회식이 있었습니다. 강남 번화가에 있는 무슨 단란주점이었는데 상당히 세련된 곳이었어요. 음악은 노래방 기계가 있지만 저희 손님들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하고 우리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워주는 DJ가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절로 분위기가 잡히는 데다 오랫동안 긴장된 채 광고를 준비했던 전 일을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만족해서인지 그날따라 기분이 풀어져 신나게 놀았어요. 노래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작은 별 가족의 유일한 여자 형제였던 김혜리사의 분홍 립스틱도 불렀고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도 불렀었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노래를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자꾸 남자 사원들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 그때는 회식을 하게 되면 남자 사원들이 요구하는 블루스를 여사원들이 무조건 쳐줘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사원들을 거절하면 그게 예의에 어긋나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군 쳐주고 누군 안 쳐주면 그게 더 문제였어요. 안 쳐준 남자 사원들은 자기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식 때면 여사원들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춤을 췄던 거였죠. 진짜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는 회식 문화였어요. 아무튼 가만히 있으면 또 선배 남자 사원들의 블루스를 쳐야 할 것 같아서 더 많이 노래도 불렀고 술도 마셔 제꼈죠. 그러니 슬슬 취기가 오르더군요. 더 이상 마시면 실수할 것 같아서 3차를 가자는 선배들의 제안을 간신히 뿌리치고는 귀갓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런지 영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금요일 밤 늦게 강남에서 택시 잡기 어려운 건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결국 합승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차나 지나가기만 하면 소리를 질렀죠. 상도동!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해도 차는 잡히지 않고 비는 점점 더 내리고 미치겠더군요. 그때 정말 다행히도 차 한 대가 제 앞에 섰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 차를 향해 소리를 질렀죠. 상도동 더블! 그 말에 기사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저는 비 맞은 생쥐꼴로 차 뒷문을 열고 좌석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제 엉덩이 쪽이 물컹 하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더 놀라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전 이미 택시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사내의 무릎 위에 앉았던 거예요. 남자는 후다닥 안쪽으로 피해 앉으며 원망하듯 저를 봤죠. 아, 왜 그래요? 미안해요.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정말 무안하더라고요.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무릎에 앉았으니 무슨 망신이에요. 괜히 기사님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기사님, 사람이 타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나 참, 차문 열 때 보고 탔어야죠. 문 열면 바로 보였겠구만. 덩치가 작은 사람도 아니고. 기사님 말대로 그 남자는 절대 작은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크고 운동을 했는지 어깨도 쫙 벌어졌고요. 점점 무안함은 커지고 전 뭐라도 핑계를 만들려고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따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없는 줄 알았죠. 따블이라 세운 게 아니에요. 저 손님도 상도동 가니까 세운 거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냥 그 남자분한테 죄송하다고 하고는 조용히 집까지 가는 수밖에요. 그렇게 바늘방석 같은 택시 안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된 게 전 잠이 들고 말았어요. 1, 2차에 걸친 술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잠들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차가 빙글 돌아가더군요. 교통사고였어요.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던 상대차가 신호가 바뀐 걸 보고 저희가 탄 택시를 들이받고 만 거죠. 택시에 타고 있던 저희 두 사람과 기사님은 곧바로 나타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다행히도 세 사람 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오더군요. 보험회사 직원은 택시 기사님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며 대충 7대3 정도로 합의할 것을 종용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만 퇴원하라고 말을 했고요. 교통경찰 출신이라는 그 보험회사 직원은 자신이 그동안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과 어려운 법적 용어를 내세우며 기사님과 저희를 압박했고 사실 심하게 아픈 데도 없던 저는 그냥 병원을 나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그때 같이 사고를 당했던 옆자리에 탄 상도동 남자가 나섰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저희 상태가 어떤지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야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외상 없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가해 차량 엔진룸이 다 먹을 정도로 심한 사고예요. 당연히 저희들 뇌나 장기에 충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선생님 말 듣고 대충 집에 갔다 뇌진탕 같은 후유증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몰아붙이더군요. 그런 상도동 남자의 기세가 하도 세고 딱 봐도 자신보다 법에도 빠삭한 요새 말로 법잘알이니 보험회사 직원이 오히려 저희들의 CT와 MRI 촬영까지 주선해 주더군요. 보험회사 직원이 돌아간 후 남자는 택시 기사님에게 교통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상대 운전자에게 있다며 저쪽에서 전방주시 태만이나 다른 핑계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자신이 조언을 해주겠다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명함을 확인한 기사님의 얼굴에 처음 화색이 돌았어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이시군요. 예? 아, 네. 역시 법잘알인 그 남자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변호사시면 수임료가 비쌀 텐데. 그 말에 변호사인 남자는 손사래를 치더군요. 무슨 이딴 걸로 돈을 받아요. 그냥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연락하세요. 순간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그 변호사라는 남자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더군요. 아니 가만 보니 이 남자 적당한 운동을 한 다부진 몸에 큰 키, 거기다 인물까지도 훈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를 병원에서 보낸 저희는 검사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물론 후유증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 역시 그 변호사가 보험회사 측에 못을 박았고요. 그런데 집으로 가려니 이 남자를 못 본다는 게 약간 아쉽더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어린 시절 좋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인생 목표였잖아요. 병원 제 옆 침대에 누워있는 훈남인 그를 보며 이 정도면 어릴 적 제가 일기장에 그리던 그런 반려자가 아닐까 하고 마구 공상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상상은 거기까지였죠. 현재 제 스펙 가지고는 훈남 변호사랑 맺어지기에는 많이 딸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병실을 나와 조용히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그 남자가 다가왔어요. 같이 가죠. 한 동네잖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얼떨결에 그 남자와 한 차에 타고 말았더군요. 뭐지?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야, 이건 관심이 아니라 욕정이야. 나 같은 걸 결혼 상대자 같은 걸로 생각이나 하겠어? 그냥 슬쩍 데리고 놀 생각이나 하겠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별 시덥지 않는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덧 집 근처더군요. 집이 여기 근처 아닌가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서류 작성할 때 제가 봐드렸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 남자가 제가 보험회사에 낼 서류 쓰는 걸 도와줬었거든요. 그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남자도 따라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그쪽도 집이 여기예요? 아, 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기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네? 저한테요? 혹시 저 기억 안 나요? 그러면서 남자는 내 기억 속에서는 가물가물해진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보니 이 훈남 변호사는 저와 어릴 적 인연이 있던 남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집 근처 노량진은 유명한 학원가였죠. 평소 영어 듣기 평가가 약했던 저는 그곳에서 영어 듣기 평가와 회화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도 그 수업을 들었던 거죠. 저희는 그때 자신의 이름 대신 영어 이름으로 닉네임을 썼어요. 제 이름은 레이첼이었어요. 당시 미이라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레이첼 와이즈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썼었죠. 그 훈남 변호사의 닉네임은 브래드였어요. 아마 그도 당대 최고 미남인 브래드 피트의 이름에서 따왔을 겁니다. 그때 브래드는 영어를 잘하던 축에 속했어요. 특히 발음이 좋았죠.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곧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열심이라고 하더군요. 그냥 제게는 그런 정도 인상의 아이였어요. 전 그냥 제 영어 성적 올리기에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그 브래드라는 아이가 하루는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랑 사귀자고. 자기가 미국에 가기 전에 꼭 고백을 하고 싶다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 아이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곧 미국으로 간다는 아이를 제가 왜 사귀겠어요. 미국으로 간다면서 날 어떻게 만나? 일단 만나. 미국 가면 널 초청할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나 너한테 전혀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꺼. 그렇게 싹 무시를 해버렸었죠. 그 후로 그는 몇 번 더 저에게 대시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학원을 그만뒀어요. 그 아이가 절 찾을 수 없게요. 미리 싹을 아예 자르는 게 그 아이와 나 모두에게 좋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난 나 친구들이 알려주더군요. 그 아이가 이민을 갔다고요. 그런 브래드가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과거 뿔테 안경에 더벅머리, 거기다 보철기까지 꼈던 찌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변호사라는 사짜 직업까지 득템한 멋진 훈남으로요. 그런 그의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더군요. 너구나, 브래드. 기억하는구나, 내 닉네임. 닉네임은 기억나. 근데 너 그때 이민 가지 않았어? 그럼 너 국제 변호사구나? 대학도 거기서 다녔을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됐어. 아, 멋있다, 너. 멋있기는 너야말로 진짜 엄청 예뻐졌다. 아니, 그냥 예뻐진 게 아니라 우아해졌어. 헤이, 뭔 소리야. 나 그냥 직장인이야. 서울의 제일 흔한. 전 그냥 국제 변호사인 그에게 꿀리는 저의 스펙을 자조적으로 말했죠. 그리고는 그만 이 우연한 만남을 끝내려 했어요. 과거의 연은 연이고 지금은 그와 나의 위치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는 제게 그가 말하더군요. 이제 네 집도 알았으니 놓칠 염려는 없네. 뭐? 그때는 네가 사라져도 찾을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맙소사, 10년이 훨씬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다음날 퇴근해 집으로 와보니 그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뭐야? 말도 없이.
그냥 내가 오늘 좀 퇴근을 일찍 해서. 변호사 그거 좋네. 일도 일찍 끝나고. 어? 아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 내일이 얼마나 바쁜데. 혹시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그래? 그럼 우리 어혈 좀 풀러 가자. 그와 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어혈을 푼다는 핑계로 보양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남친이 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면서 부러워하더군요. 사실 제 스펙에 국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를 만날수록 점점 그가 좋아지지만 과연 이 인연이 길게 갈 수 있을까? 이 연애의 끝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전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남자를 제가 찰 생각까지 했었네요. 나중에 괜히 배신당하고 우느니 그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제가 그를 멀리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더 달라붙었어요. 자기에겐 제가 운명의 여자라면서요. 그래서 물었죠. 그럼 나 평생 책임질 수 있어? 그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의 고민은 신중한 그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거였어요. 그만큼 미래를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일 테니까요. 그가 잠시 고민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자기 가족이 전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봤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은 2번 하는 걸로 해야겠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한국으로 나오실 수가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니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몸이 괜찮으시면 그때 미국에서 따로 식을 한번 더 올리자. 그의 아버지는 현재 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상황을 고려해 저도 최소한의 가족 친지만 참석한 작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요새야 스몰 웨딩이라는 게 유행이었지만 20년 전에는 사실 큰 결정이었죠. 아버지는 그동안 했던 부조를 찾으려면 결혼식을 크게 해야 한다고 반대하셨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국제 변호사 사위를 얻으니 그에 합당하게 혼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그이에게 전했더니 펄쩍 뛰었습니다. 그거 허세잖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은근히 흐뭇해하더군요. 사위 인품이 훌륭하다고 사실 변호사 사위를 얻으려면 강남 아파트 외제차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 그때도 공공연히 떠돌았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겠다는 부모님의 고집으로 현재 남편이 살고 있던 집에 얼마간 돈을 보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꿈 같은 신혼여행이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자녀 계획을 미루고 저도 직장 생활을 더 하기로 했죠. 결혼 후 얼마 안 된 어느 날 하루 휴가를 냈어요. 그 전날부터 몸이 영 좋지 않아 급히 월차를 쓴 거죠. 몸살약을 먹고 쉬다 보니 오전 9시쯤 되자 컨디션이 다시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보낼까 생각하다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족한 솜씨지만 요리책을 찾아보며 정성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위에는 콩으로 하트 모양까지 만들고 이걸 열어본 남편이 감격할 생각을 하며 도시락을 챙겨 들고 서초동에 있다는 남편 사무실 근처로 가서 전화를 했죠. 여보, 나 당신 사무실 근처인데 잘 못 찾겠네. 뭐? 아니 왜? 뭘 왜야? 변호사 아내로서 내조하려고 왔지. 내가 도시락을 쌌거든. 5인분이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5이라며. 여기 교대역 앞이야. 어디로 가야 돼? 어? 아니 올 거 없고 내가 받으러 갈게.
왜? 내가 싸운 거 직접 직원분들한테 전하면 안 돼? 당신 직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아니야, 직원들 바쁘니까 내가 갈게. 그러더니 정말 도시락을 받으러 저한테 오더군요. 그리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혼자 다시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내가 자기 아내로 뭔가 부족해서 저러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죠. 자기 직원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도 않을 만큼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도 그의 회사분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들 대부분은 자기 부모님들처럼 이민을 갔고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하며 올 하객들이 별로 없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은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오게 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원칙이 다른 회사 사람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도 받지 않는 주의라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도시락까지 싸들고 온 나를 사무실에 들이지 않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못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참았어요. 일단 그런 일로 남편에게 서운한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 자격지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리고 얼마 후 전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화제는 제 남편 이야기였어요. 국제 변호사 남편 좀 데려오라는 성화에 그이에게 전화를 했죠. 처음에는 바쁘다고 빼던 남편이 안 오면 끝이라는 제 말에 즉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특유의 여유로운 말발로 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시 제가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는 생각에 뿌듯할 때쯤 친구 하나가 남편에게 묻더군요. 자기 아는 오빠도 남편이 나온 학교 법대를 나와 얼마 전 귀국했다며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남편이 어딘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아는지 모르는지 애매하게 답을 하더군요. 글쎄요. 제가 그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래요? 거기 한국인들 얼마 있지도 않아서 서로 다 안다던데. 그게 제가 따로 한국인들과 친하게 지내질 않아서요. 그 바람에 갑자기 잠시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남편이 오늘 식사값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에 친구들은 환호를 하며 넘어갔지만 어딘가 찜찜함이 남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찜찜함이 불안감으로 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 일이었어요. 해외 사진 하나를 광고에 쓰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낸 영문 계약서가 50장이나 되는 거 있죠. 저희 회사가 그리 큰 회사가 아니라 사내 변호사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계약서 검토를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할 생각을 먹었죠. 국제 변호사인 그라면 간단히 계약서 검토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수와 함께 커피숍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서를 내보여줬죠. 길게 볼 거 없이 여기서 검토해달라고요. 갑자기 꺼낸 계약서 이야기에 그는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일로 받아들이나? 그래서 아내 회사 일에 얼마를 불러야 할지 고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슬쩍 그냥 검토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냥 부담 없이 여기서 슬쩍 좀 봐줘. 괜히 고문료 요구는 하지 말고. 우리 예산도 없거든. 이런 식으로 애교 섞인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천천히 계약서를 넘겨보더군요. 그가 계약서를 읽는 사이 제 사수는 계약서에 궁금한 점을 몇 차례 묻기도 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계약서를 분석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더군요. 심지어 제 사수가 지적한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영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러더니 결국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다시 검토한 후에 답변서를 주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일단 자리를 피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자신이 다루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 쉽게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대답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국제 변호사가 다룰 전문 분야에 저작권 계약 분야가 빠질 리가 있을까요? 그날 이후 그에 대한 제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왜 자기 자신의 사무실에도 날 오지 못하게 하는지, 자기가 나온 학교의 한국인 동창을 왜 그는 모르는지, 그리고 그는 왜 저작권 영문 계약서에 대한 간단한 조언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와 결혼을 했지만 그의 미국 가족들과는 제대로 통화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혼할 즈음에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말 때문에 대충 넘어갔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친구를 만나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아는 오빠는 우리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없는지.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없었대. 브래드라는 영문 이름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보여줬어? 그런 얼굴 전혀 본 적 없다는데? 친구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면 그는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국제 변호사라는 말은 진실일까요?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이 일한다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은 골드런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그 주소 건물에는 그런 법률사무소가 없더군요. 혹시 이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곳 부동산에 가서 골드런 법률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물었죠. 보니까 실제로 골드런 법률사무소라는 곳이 다른 곳에 있더군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곳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혹시 이곳에 우리 남편이 있는지 물었죠.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는 인터폰으로 남편을 호출하더군요. 남편이 정말 법률사무소에 있다는 안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저에게 몰아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정성원 씨라고 불렀거든요. 남편이 변호사라면 그 여자가 절대로 그냥 씨라고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불안감 속에 마침내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는 그의 표정에 이미 모든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혹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안내 데스크가 쐐기를 박더군요. 정성원 씨, 저기 저 여자분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목을 끌고 사무실 밖으로 절 데리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전 제 손을 잡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똑바로 말해.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 말할 테니까 다른 데로 가자. 여기선 곤란해. 왜? 겨우 사무장 주제에 변호사라고 사기치고 다닌 거 들킬까봐 그게 불안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몰라? 나한테 사기친 거에 비하면. 알았어. 그거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고. 전 당장 여기서 모든 걸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 근처 조용한 카페로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증스러운 고백을 들어야 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자신을 변호사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사고가 있던 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입장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헛소리를 해대는 걸 듣기 싫었다더군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고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줬더니 거기 써 있는 법률사무소라는 이름만 보고 자신을 변호사로 착각을 하더라더군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변호사란 소리에 보험회사 직원 태도가 확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게 보험 처리에 유리할 것 같아서. 웃기지 마. 당신은 나한테도 국제 변호사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야. 내가 외국에서 살았다니까 네가 날 국제 변호사라고 생각한 거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전 그의 말발과 택시기사님의 말에 변호사로 단정을 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만큼 국제 변호사라고 지레짐작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착각했으면 네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으면 되잖아. 말할 수가 없었어. 네가 나한테 호감 가지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 호감은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다 사라질 것 같았거든. 솔직히 그건 그랬습니다. 어릴 적 사랑 고백을 했던 그에게 전 눈길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이요. 하지만 그가 국제 변호사라는 걸 알자 순식간에 호감의 남자가 되었던 거죠. 그는 저를 만나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제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대쉬한 지 얼마 후 그는 실제로 이민을 갔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투자 이민은 시작부터 사기였다더군요. 사기 투자 이민 업체에게 보낸 돈은 이미 빼간 뒤였고 그의 부모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답니다. 자신 역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는 필수였고요. 그렇게 힘겹게 가족들이 고생한 덕에 LA에 작은 식료품점을 열 수가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가게에 강도가 들었고 아버지가 총에 맞고 말았답니다.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는 엄마의 극진한 간호에도 며칠 후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말씀하셨어. 이 나라를 뜨자고. 나도 그러자고 했어. 인종차별만 당하며 서럽게 살던 아버지의 유골이라도 한국에 모시고 싶어서. 그는 다니던 미국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에 왔다더군요. 한국에 와서 그는 다시 법대에 갈 생각으로 입시 준비를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입대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이 나왔다더군요. 나이가 많아 연기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답니다. 결국 제대를 하고 보니 벌써 30살. 이제 생계를 걱정할 나이가 되었고 그나마 있는 영어 실력과 미국에서 법대를 중퇴한 이력으로 법률사무소에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이게 다야. 난 정말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불쌍한 청춘을 미국에서 날려버렸다는 그의 말을 비록 내가 믿어준다고 해도 전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나 당신 용서할 수 없어. 나 이혼할 거야. 아니? 이건 사기 결혼이니까 혼인 무효소송 신청할 거야. 라고 말하고 그곳을 나와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혼인 무효소송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나니 그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잠시 말을 좀 하자고요. 사기에 의한 혼인 무효소송은 당신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려면 내가 당신에게 결혼 사기를 쳐서 물질적인 이득을 득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내가 중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현재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이혼 소송이야. 내가 내 신분을 속인 만큼 귀책 사유는 나한테 있으니 이혼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혼인 무효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내 앞에서 법 잘하는 거 자랑하는 거야? 그럴 거면 좀 제대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던가.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진짜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어. 좋아. 잘못한 거 알면 우리 협의 이혼해. 그건 안 돼. 왜? 난 당신을 스스로 놓을 수는 없어. 그리고는 그가 자리를 뜨더군요. 그는 아직 날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속을 들으니 마음 한편에서 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안 돼. 날 속인 사람한테 미련을 둬선. 자꾸 솟구치는 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든 억누르려 했지만
점점 전 그에 대한 증오가 동정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그와 연애하면서 혹은 함께 살면서 그가 나에게 보였던 태도가 떠오르더군요. 그는 항상 가정에서 저를 리드했습니다. 제 서툰 음식 솜씨나 살림 솜씨도 전혀 탓하는 법 없이 오히려 내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주려 애썼어요. 제 이상형인 항상 저를 지켜주는 상 같은 남자로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 말고는요. 결국 전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무장 그만두고 법대에 편입해. 어? 법대 편입 성공하면 그때 당신과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에 그는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사실 그의 법률적 지식이 상당하고 이를 잘 생활과 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학위나 사법고시 합격증이 없는 걸 제외한다면 그는 이미 유능한 법률가였거든요. 그를 용서한다고 해도 이대로는 그가 법원 주변을 맴도는 변호사 사무장이나 법률 브로커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그가 좀 더 높은 꿈을 꾸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는 단 1년 만에 서울의 한 명문대 법대 편입에 성공하더군요. 그 1년 동안 전 그와 단 한 통화의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역시 그랬고요. 그 인고의 노력이 그의 합격으로 돌아온 날 그와 전 만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아직 해결할 게 있어. 뭔데? 나 당신 어머니 뵙고 싶어. 그래서 진짜 당신 부인이 된 거 허락받고 싶어. 제 그 말에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제 사기 결혼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커리어 우먼으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직도 가끔 술이라도 한잔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고는 한답니다. 그때 만약 그냥 갈라섰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갈라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함께한 것이 더 서로를 위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도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는 상 같은 남자니까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